아버님,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고아라 그런가. 엄살은 아주 청산유수지. 명절 전날 만삭의 몸으로 혼자 100인분의 전을 부치던 며느리. 그녀의 다리 사이로 붉은 선혈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시어머니는 소금을 뿌리며 부정탄다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눈보라를 뚫고 돌아온 시아버지가 문 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따위 제사는 개나 줘버려라. 쾅! 거실을 뒤흔든 굉음과 함께 수십 년간 이어온 가문의 제사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집안의 족보는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피보다 진한 돈, 그리고 돈보다 더 진한 진짜 가족의 이야기. 며느리의 찢어진 사진 한 장이 불러온 100억대 반전 드라마. 칠형제의 탐욕을 무너뜨린 시아버지의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운 대안의 밤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쏟아진 폭설은 온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켰고 산골짜기 외딴 대저택은 고립된 섬처럼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속도로 마비 소식을 전하고 있었지만 이 집 부엌에는 그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후후. 부엌 구석 다 쓰러져가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만삭의 임산부 순애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남산만한 배를 힘겹게 받치고 쪼그려 앉은 그녀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난방이라곤 들어오지 않는 냉골 부엌. 창문 틈새로 들이닥치는 황소바람에 갓 부쳐낸 전들이 금세 돌덩이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름 쩐내에 속이 뒤집힐 때마다 순애는 헛구역질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거실의 풍경은 딴 세상이었습니다. 아싸, 고돌이. 형님, 이번 판도 제가 싹쓸이네요. 어머머, 동서. 손목에 모터 달았어? 어떻게 패가 짝짝 붙니? 호호. 형님도 참. 일단 이거 한 점 드셔봐요. 2+1 한우라 그런지 입에서 살살 녹내 녹아. 후끈한 보일러 열기 속에 시어머니 귀래와 6 형님들은 최고급 한우를 구워대며 화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고기 냄새가 문틈으로 넘어올 때마다 하루 종일 굶은 순애의 뱃속에선 천둥 같은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습니다. 주머니 속 딱딱한 누룽지 조각을 만지작거리는 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벌컥? 그때 부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 귀래가 들이닥쳤습니다. 야, 너 지금 거기서 뭐하냐? 귀래의 앙칼진 목소리에 순애가 화들짝 놀라 뒤집개를 놓칠 뻔했습니다. 귀래는 밍크 조끼를 걸친 채 손에 든 배 한 조각을 우적우적 씹으며 매서운 눈으로 채반을 훑쳤습니다.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군뱅이가 기어가도 너보단 빠르겠다. 해가 중천인데 언제까지 민기적거릴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잠시만. 허리? 핑계는 아주 청산유수지. 근본 없이 자라서 그런가?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손이 이렇게 굼뜬 거냐고. 귀래는 순애가 정성스레 쌓아둔 동태전을 보더니 표정을 확 구겼습니다. 그러고는 신고 있던 털신 발로 채반을 냅다 걷어차 버렸습니다. 챙그랑. 아! 순애의 비명과 함께 노릇한 전들이 더러운 시멘트 바닥을 굴렀습니다. 펄펄 끓던 기름이 튀어 순애의 손등을 덮쳤고 순식간에 붉은 물집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윽 뜨거워. 화끈거리는 고통에 순애가 손을 감싸쥐며 신음했지만
귀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혀를 끌끌 차며 순애의 이마를 검지손가락으로 쿡쿡 찔러댔습니다. 쯧쯧, 아까운 식용유만 버렸네. 야, 너 이거 몸으로 때워서 다 갚아. 알았어? 어머니 손이 너무 화끈거려요. 엄살 좀 작작 부려. 그깟 기름 방울 좀 튀었다고 죽는 신용은. 옛날엔 애 낳고 탯줄 끊자마자 바질 나갔어. 어디서 약한 척이야? 귀래는 싱크대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설거지통에 담겨있던 시커먼 행주빤물을 바가지 가득 퍼왔습니다. 촤! 아! 차가운 구정물이 순애의 얼굴과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순애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귀래는 빈 바가지를 바닥에 내던지며 쏘아붙였습니다. 정신 차려. 해 뜨기 전까지 100인분 제사상 다 못 채워놓으면 내 발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집안에 밥만 축내는 식충이는 필요 없으니까. 귀래는 콧방귀를 흥 끼며 다시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쾅! 닫히는 문소리가 순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순애는 젖은 옷자락을 부여잡고 바닥에 흩어진 전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서러움에 북받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식은 전 위로 맺혔습니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순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 진국에게 수십 번째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야속한 기계음만 귓가를 때렸습니다. 폭설로 고립된 산골짜기.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밖에는 미친 듯이 눈보라가 치고 안에는 악기 같은 시댁 식구들이 버티고 있는 생지옥. 순애는 다시 무거운 몸을 일으켜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살려달라는 듯 거세게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더 참자 아빠 곧 오실 거야.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거실의 웃음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형님들은 하나둘씩 하품을 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우, 피곤해 죽겠네. 동서, 내일 아침에 먹을 과일 미리 좀 깎아놔. 알지?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아, 맞다 동서. 커피 물 좀 올려줘. 믹스 말고 원두로 갈아서 내려와. 향긋하게. 그녀들은 순애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문 너머로 툭툭 명령을 던졌습니다. 순애는 퉁퉁 부어올라 감각조차 없는 다리를 질질 끌며 무거운 과일 쟁반과 커피잔을 날랐습니다. 손목이 으스러질 듯 아팠지만 거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반. 드디어 귀래도 거실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애가 잠시라도 쉴까봐 감시하려는 심산이었죠. 야, 물 떠와. 얼음 동동 띄워서 다리 좀 주물러라. 네가 일 처리를 늦게 해서 신경 쓰느라 온몸이 쑤신다. 순애는 고장난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물을 떠다 바치고 귀래의 두꺼운 종아리를 주물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분마다 떨어지는 불호령에 순애의 정신은 혼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잠시, 아주 잠시였습니다. 귀래가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하자 순애는 부엌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마자 쏟아지는 졸음과 극심한 피로가 순애를 덮쳤습니다. 꾸벅. 고개가 떨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이게 미쳤나?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순애의 머리채가 뒤로 획 젖혀졌습니다. 아! 어머니! 어디서 건방지게 어른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처자빠져자? 내가 아주 우습지? 고아라고 봐줬더니 기어오르는 거야?
귀래는 순애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쿵! 순애가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때 순애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순애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귀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잽싸게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아이고 세상에. 제삿날에 재수없게 죽은 귀신들 사진을 품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마다 부정 타는 거야. 어머니, 안 돼요. 제발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사진이에요. 돌려주세요. 순애가 귀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귀래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건 태워버려야 집안이 잘 돼. 직. 귀래는 망설임 없이 사진을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아, 안 돼. 엄마, 아빠. 순애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기어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뒤섞인 부모님의 얼굴 조각을 떨리는 손으로 주워 모았습니다. 가슴이,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뚝! 몸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윽! 순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복부를 칼로 후비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쥐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아기가. 흥, 또 깨병이지? 사진 좀 찢었다고 배가 아파? 가지가지 한다, 정말. 연기 대상감이네. 귀래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신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아기가 으흐흑. 울컥? 순애의 다리 사이로 붉은 선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얀 시멘트 바닥이 순식간에 시뻘건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귀래의 눈이 커졌지만 걱정이나 당황의 빛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벌레를 보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A씨, 재수옴 붙었네. 명절 아침부터 피를 봐. 야, 소금 가져와, 소금. 부정 탄다. 귀래는 쓰러진 며느리를 걱정하기는커녕 소금 타령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순애의 시야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귓가에는 귀래의 도끼 서린 목소리와 거센 눈보라 소리만이 웅웅거렸습니다. 순애는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 쪽을 향해 여보 아버님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다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식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애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누군가 이 지옥에서 자신을 구해주기를. 부엌의 낡은 형광등이 파짓거리며 깜빡였습니다. 마치 순애의 꺼져가는 생명처럼 말이죠.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6시. 폭설은 잦아들었지만 산골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밤새 눈보라를 뚫고 10시간을 걸어온 판석과 진국은 거의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온몸은 땀과 눈으로 뒤범벅되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판석의 낡은 구두는 눈에 젖어 걸을 때마다 질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래, 얼른 가자. 내 처 혼자 고생하고 있을 텐데. 판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무뚝뚝한 시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고아인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드디어 대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보였습니다. 진국은 떨리는 손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순애야, 우리가 왔어. 진국이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고소한 전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반겨줄 거라 기대했던 두 사람을 맞이한 건 코를 찌르는 비릿한 피 냄새와 냉골 같은 향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판석이 인상을 찌푸리며 신발을 벗으려는데 부엌 쪽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 어디서 자는 척이야. 피 좀 흘렸다고 죽는 신용하면 내가 속을 줄 알아? 귀래의 목소리였습니다. 진국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부엌으로 뛰어들어간 진국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흥건하게 고인 붉은 피 웅덩이 속에 아내 순애가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순애야. 진국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순애를 끌어안았습니다. 순애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하체는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순애야. 진국이 순애의 뺨을 때리며 흔들었지만 순애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귀래는 손에 소금 바가지를 든 채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아이고 참나. 남편 왔다고 아주 연기 대상감이네. 야, 너 그거 다 쇼인 거 안다. 일어나라니까?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사람이 죽어가잖아. 진국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귀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귀래가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얘가 아까 사진 좀 찢었다고 갑자기 배 아프다면서. 뒤늦게 들어온 판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피범벅이 된 바닥, 쓰레기통 옆에 흩어진 사돈에 찢겨진 사진, 그리고 태연하게 소금을 뿌리려던 아내의 모습,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안방 문들이 열리며 6 며느리와 아들들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아우,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에요? 아버지 오셨어요? 진국이 너도 왔냐? 큰아들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하품을 하며 판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옷 젖으셨네. 얼른 갈아입고 제사 지내셔야죠. 배고파 죽겠어요. 판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내 배 골아가며 입히고 먹여 번듯한 사장님 소리 듣게 해줬더니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재수 씨를 보고도 배고프다는 소리나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사? 판석의 입에서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네, 얼른 절하고 밥 먹자니까요. 판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실 한가운데 차려진 제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화려한 음식들. 저것들을 만들기 위해 며느리가 흘렸을 피눈물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판석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와장창. 판석은 거실 장식장에 놓인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를 지팡이로 내리쳐 박살냈습니다. 굉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이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판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시뻘건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조상덕 보겠다고 산 사람을 잡아먹어? 이따위 제사는 개나 줘버려라. 우당탕탕. 판석은 있는 힘을 다해 거대한 제사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정성껏 쌓아 올린 배와 사과가 바닥을 구르고 탕국 그릇이 깨지며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12첩 반상이 순식간에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아, 내 음식? 이게 얼마짜린데? 귀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 노망 나셨냐, 미쳤냐며 판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판석은 바닥에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집어들고 그들을 향해 겨눴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오늘부로 너희들 애비 아니다. 가까이 오면 다 찔러 죽여버릴 거다. 판석의 서슬 퍼런 기세에 건장한 아들 7이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판석은 그 길로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벽에 붙은 금고를 열고 집안의 전 재산이 걸린 땅 문서와 집 문서, 가게 권리증 뭉치를 꺼내왔습니다. 거실로 나온 판석은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켰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그거 우리 거잖아요. 내놔요. 그거 태우면 우리 다 죽어요. 가족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들려 했지만 판석은 불이 붙은 서류 뭉치를 그들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수십억 원어치의 문서들이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너희 거? 웃기지 마라. 이건 내 피고 내 살이다. 이깟 종이 쪼가리 내가 죽기 전에 다 사회에 기부해 버릴 거다. 너희한텐 땡전 한 푼, 아니 빚더미만 남겨줄 테니 그리 알아라. 판석은 불타는 문서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불을 끄겠다며 허둥지둥 발을 구르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판석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자신의 도장과 신분증만 챙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진국은 피투성이가 된 수뇌를 업고 울고 있었습니다. 판석은 진국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진국아, 가자. 아버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가자. 내가 잘못했다. 내 욕심 때문에 너희를 죽일 뻔했어. 판석은 멍하니 서 있는 가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돌아섰습니다. 잘 들어라. 너희 칠형제가 쌀 한 톨 나른 적 있냐? 며느리 하나 잡아서 호의호식한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오늘부로 우린 남이다. 다시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판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습니다. 귀래가 달려와 판석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영감, 갈 거면 입고 있는 옷이라도 벗고 나가. 당신이 번 돈 다 우리 거야. 못 가. 판석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귀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알아. 더러운 손 치워. 판석은 매몰차게 귀래를 뿌리쳤습니다. 귀래가 엉덩방아를 찌우며 나뒹굴었습니다. 판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휘오. 거센 눈보라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바람조차 집안의 썩은 공기보다는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진국은 수뇌를 더욱 꽉 업고 판석의 뒤를 따랐습니다. 세 사람은 하얀 눈 속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는 귀래의 악다구니와 아들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지옥을 탈출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의 발자국만이 눈 위에 깊게 패어갔습니다. 읍내의 낡고 허름한 여관방.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배어있는 좁은 방에 수뇌가 뉘어졌습니다. 판석과 진국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수뇌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식은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데 돈이. 진국이 주머니를 뒤집어 보였지만 나오는 건 먼지와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판석 역시 빈털터리였습니다. 평생을 지역 유지 소리를 들으며 살았지만 실상은 껍데기뿐이었습니다. 7 아들의 사업 자금 대주느라 현금이란 현금은 모조리 탕진했고
남은 거라곤 아까 불태우는 신용만 했던 지금은 당장 현금화할 수도 없는 부동산 서류들 뿐이었으니까요. 내가 돈을 구해오마. 판석은 떨리는 손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금시계를 풀었습니다. 30년 전 귀래와 결혼할 때 예물로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관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이거 순금시계요. 이거 맡길 테니 현금 좀 융통해 주시오. 며느리가 위독하오. 카운터에 앉아 TV를 보던 여관 주인은 판석이 내민 시계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저씨, 요즘 세상에 이런 누런 금시계를 누가 차요? 그리고 이거 도금 다 벗겨졌구만. 가짜 아니에요? 어디서 약을 팔아? 아니요. 진짜 금이오. 제발 부탁하오. 판석이 애원했지만 주인은 손을 휘휘 저으며 문전박대했습니다. 재수없게 아침부터 돈 없으면 방 빼요. 판석은 망연자실하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순애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양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진국은 순애를 다시 업고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판석도 뒤따라 뛰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트럭을 몸으로 막아서며 사정사정에 겨우 읍내의 작은 산부인과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입원 보증금 200만 원입니다. 선결제하셔야 수속 진행됩니다. 원무과 직원의 사무적인 말투에 판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나중에 꼭 갚겠소. 제발 며느리랑 손주 먼저 살려주시오. 아버님, 요즘 돈 떼먹고 도망가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어서요. 규정상 안 됩니다. 직원은 행색이 남루한 판석과 진국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응급처치라도 제발 수술이라도 먼저 해주시오. 보증인 없이는 수술실 배정도 힘듭니다. 일단 저기 복도 대기석에 계세요. 당직 의사 선생님 오시면 상태나 봐달라고 할게요. 직원이 가리킨 곳은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응급실 복도 구석의 간이 침대였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도는 안쪽 병실들을 두고 순애는 차가운 복도에 방치되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아파. 우리 아기 잘못되는 거 아니지? 순애가 진국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진국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무능한 가장, 무능한 남편.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솟구쳤습니다. 판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원무과 창구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이 지역 유지 김판석이오. 내 이름 걸고 각서 쓰겠소. 제발 사람 좀 살려주시오. 판석은 쿵 소리가 나도록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며느리와 손주만 살릴 수 있다면 똥물이라도 기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안요원. 직원의 호출에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짐짝 취급하듯 판석의 양팔을 꺾어 끌어내려 했습니다. 이거 나. 사람 살려. 의사 불러와. 내 며느리가 죽는다고. 판석의 처절한 비명이 병원 로비를 울렸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혀를 차며 구경하거나 인상을 찌푸리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징! 그때 병원 로비의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 비서들이 도열하고 그 사이로 고급 코트를 걸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누추한 곳까지 왕림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VIP 병실은 준비해 두었습니다. 노신사는 병원장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소란스러운 응급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피투성이 노인. 노신사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잠깐. 노신사의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에 보안 요원들이 멈칫했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판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노신사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이마, 그리고 낯익은 그 눈빛. 자네 혹시 김판석 씨 아닌가? 떨리는 노신사의 목소리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판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르는 피 때문에 한쪽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지만 판석은 단번에 그를 알아봤습니다. 황 사장? 판석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30년 전 부도 위기에 몰려 자살까지 생각했던 거래처 사장 황만식. 판석이 집문서를 담보로 대출받아 빚을 갚아주고 국밥 한 그릇 사 먹여 제기시켰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요식업계를 주름잡는 황금그룹의 황 회장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형님,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황 회장이 판석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30년 세월을 뛰어넘은 재회였습니다. 판석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황 사장, 내 며느리가 죽어가네. 돈이 없어서 수술을 안 해준대. 판석의 말에 황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병원장을 향해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병원장, 자네 눈에는 돈만 보이고 사람은 안 보이나? 이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지금 당장 최고급 병실로 모셔. 산부인과 과장 호출하고 수술실 열어. 병원비 내가 백지수표를 써줄 테니 당장 사람부터 살려내. 병원 내의 공기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병원장은 사색이 되어 보안 요원들을 물리치고 직접 판석을 부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몰라 뵀습니다. 빨리 1번 수술실 준비해. 코드 블루. 의료진들이 순애가 누운 간이침대로 달려들어 그녀를 싣고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진국은 순애의 손을 잡고 수술실까지 달렸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이제 살았어.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 램프에 붉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판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 회장은 흙투성이 바닥에 함께 앉아 판석의 피 묻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황 회장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차갑고 비정했던 병원 로비가 두 노인의 뜨거운 눈물로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읍내에서 가장 시설이 좋다는 산후조리원 VIP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아기 침대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곤히 잠든 아들의 볼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황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순애의 몸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황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비서가 영이 잔뜩 찍힌 봉투를 들고 서 있었죠. 몸은 좀 어때? 불편한 건 없고? 회장님 덕분에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순애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황 회장이 손을 저어 말렸습니다. 앉아있어, 앉아있어. 판석 형님 며느리면 나한텐 조카나 다름없지. 황 회장은 비서에게 눈짓을 했고 비서가 순애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아둬. 출산 축하금 겸 생활비야. 형님 체면 생각하지 말고. 순애는 봉투를 흘긋 보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회장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희 병원비 내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갚지 못할 은혜입니다. 더 이상 신세 질 수는 없습니다. 허허, 이 사람아. 거절할 게 따로 있지. 지금 빈털털이라며? 애 분유값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닙니다. 동정이나 적선이 아니라 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아이와 아버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순애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보온병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만든 미역국 맛 좀 봐주시겠어요? 조리원 주방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직접 끓여봤습니다. 황 회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애의 간절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산모가 끓인 미역국이라 뭐 뻔한 맛이겠지. 그는 별다른 기대 없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꿀꺽. 순간 황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이 맛은. 황 회장은 급하게 한 숟가락 더, 아니 그릇째 들고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30년 전 부도난 그를 데리고 판석이 사줬던 시장통 그 허름한 국밥집의 맛. 아니, 그보다 훨씬 깊고 진하고 처절한 맛이 혀끝을 감아 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맹물에 미역만 넣은 것 같은데. 황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순애를 쳐다봤습니다.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집살이 10년 동안 싼 식재료만 던져주고 맛없으면 매를 맞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맞지 않기 위해서 울면서 간을 맞추다 보니 저도 모르게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순애의 생존형 손맛. 그것은 값비싼 조미료 따위로는 흉내낼 수 없는 눈물과 한이 서린 깊은 맛이었습니다. 황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져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됐다. 이거면 됐어. 황 회장은 즉시 비서에게 전화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실장, 당장 시내 번화가 건물 1층 점포 비워. 그래, 그 오랫동안 비어있던 낡은 가게. 거기 인테리어 싹 뜯어 고치고 주방 설비 최고급으로 넣어. 전화를 끄는 황 회장이 순애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자네, 나랑 동업하지. 자네 손맛이면 내 프랜차이즈를 뛰어넘을 수 있어. 임대료? 보증금? 그런 거 필요 없어. 나중에 성공해서 갚아. 이건 투자가 아니라 자네 실력에 대한 확신이야. 그렇게 순애네 진국 곰탕 창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게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거미줄이 치고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러웠지만 세 사람에게는 꿈의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으쌰. 인부를 쓸 돈을 아끼기 위해 세 사람은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진국은 썩은 목재를 뜯어내고 판석은 쭈그리고 앉아 바닥 타일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순애는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몸은 고되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칠형제가 이 소식을 듣고 몰려온 것입니다. 어이구, 거지들이 장사놀이하네. 야, 이런 다 쓰러져가는 데서 누가 밥을 처먹냐? 곧 망한다에 내 손목 건다. 위생불량으로 신고나 해야지. 형들은 가게 앞에 침을 뱉고 가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저 식당 주인이 정가자다. 음식 재활용한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그럼요. 우리가 맛으로 보여주면 돼요. 순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 몰래 적어두었던 꼬질꼬질한 레시피 노트를 꺼내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수없는 실패 끝에 맹물만 넣어도 사골국보다 깊은 맛이 나는
비법 양념장을 완성했습니다. 판석은 손주를 업고 시장을 돌며 직접 쓴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며느리가 만드는 진짜 밥입니다. 한 번만 와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평생 대접만 받던 지역유지 김판석이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전단지를 돌리는 모습에 시장 상인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개업 당일 순회내 진국 곰탕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어이, 영업 방해하지 말고 비켜. 개업식을 망치려고 형제들이 보낸 동네 건달들이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와 진국이 겁에 질려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익. 검은 세단 수십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황 회장의 경호팀이었습니다. 치워. 경호팀장의 짧은 지시에 건달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해 쫓겨났습니다. 오히려 이 소동이 구경거리가 되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황 회장이 보낸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화환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요식업 대부 황만식, 순애내 진국 곰탕의 맛을 보증합니다. 화환 문구를 본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10분 만에 가게 안은 만석이 되었습니다. 여기 국밥 하나요. 여기 수육 추가요. 주방에서 펄펄 끓는 육수를 국자에 담는 순애의 손놀림이 춤을 추듯 빨라졌습니다. 첫 손님이 국물을 한 입 먹고 눈을 감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와, 이거 진짜다. 인생 맛집이네. 그 한마디에 주방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순애와 홀에 있던 판석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밀려드는 주문표를 보며 진국은 행복한 비명을 질렀고 순애는 흐르는 땀을 닦으며 비로소 느꼈습니다. 지옥 같던 과거는 끝났고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게 밖 전봇대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형제들은 질투에 눈이 멀어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욱더 비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애내 진국 곰탕은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구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대기 번호표를 뽑고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할 정도였죠. 유명 유튜버들이 앞다퉈 가게를 찾아와 먹방을 찍어댔고 방송국 카메라들도 심심치 않게 드나들었습니다. 자, 37번 손님, 들어오세요. 진국은 카운터에서 마이크를 잡고 능숙하게 손님을 안내했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고 오픈 주방을 지휘하는 순애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쭈그리고 앉아 전을 부치던 며느리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오너 셰프이자 직원들을 통솔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습니다. 판석은 이제 국민 할아버지로 통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포대기 대신 힙시트에 손주를 앉힌 채 홀을 누비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며느리가 끓인 국물, 보약입니다, 보약. 아이고, 사장님, 며느님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죠?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입니다. 허허. 영업이 끝나고 셔터를 내린 늦은 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모여 앉아 그날의 매출을 정산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진국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여보, 오늘 매출 역대 최고예요. 이대로면 다음 달에 볕 잘 드는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겠어요. 정말 고생했어, 여보. 순애와 진국이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판석은 손주의 통통한 볼을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식구들 다리 뻗고 잘 집이 생기는구나. 판석은 순애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본가의 풍경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우, 추워 보일러가 또 멈췄나? 한때 떵떵거리던 대저택은 이제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난방비와 수도세가 밀려 전기와 물이 끊긴 지 오래였죠. 냉골 같은 안방에서 귀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그녀의 퀭한 얼굴을 비쳤습니다. 큰아들들은 아버지의 지원이 끊기자마자 하던 사업을 줄줄이 말아먹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사치만 알던 며느리들은 돈 없는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며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꼬르륵. 배고픔을 참다 못한 귀래가 휴대용 버너에 물을 올렸습니다. 불어터진 라면을 허겁지겁 먹으며 습관처럼 DMB를 켰습니다. 네, 오늘은 화제의 맛집 순애네 진국곰탕의 성공 비결을 알아봅니다. 화면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순애와 판석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허허, 우리 며느리 최고지.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귀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 전현이 내 돈, 내 집 다 뺏어가고 지들만 잘 먹고 잘 살아? 귀래는 먹던 라면 냄비째 화면을 향해 던졌습니다. 쨍그랑. 액정이 박살났지만 깨진 화면 속 순애는 여전히 비웃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귀래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 나만 쏙 빼놓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칠형제가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며칠 씻지도 못한 듯 꾀죄죄한 몰골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송 보셨어요? 아버지 가게 대박 났대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저 가게랑 돈, 법적으로 따지면 아버지 거니까 우리한테도 상속권이 있다고요. 큰아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우릴 만나주지도 않잖아. 가게 근처만 가도 경호원들이 막아서고.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지. 아버지, 요새 좀 이상하지 않아?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느리고. 둘째 아들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치매. 뭐?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거야. 그래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는 거지. 그럼 아버지 재산 관리는 법적 보호자인 장남, 형이 하게 되는 거라고. 형제들의 눈빛이 교환되었습니다. 패륜적인 계획이었지만 돈에 눈이 먼 그들에게 도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봤는데 아버지가 매주 월요일 오전에 혼자 은행에 현금 입금하러 가시더다고. 그때를 노리자고. 흥신소를 통해 뒷조사까지 마친 둘째가 구체적인 범죄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당한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야 해. 내 목도 챙겨줘라. 귀래까지 가세했습니다. 남편을,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아 재산을 가로채려는 가족들. 그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하이에나 떼였습니다. 인감도장은 어떻게 하지? 걱정 마. 내가 아버지 필체 연습해놨어. 위임장 하나 만드는 건 일도 아니지. 그날 밤 순애네 가족은 쾌적한 새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내 집 생기는 거야? 그럼. 아버님 방은 제일 볕 잘 드는 남향으로 해드렸어. 판석은 잠든 손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문득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창밖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느낌. 기분 탓이겠지. 이제 다 잘 될 거야. 판석은 고개를 저으며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밤, 순애네 가족의 단란한 웃음소리와 본가 식구들의 섬뜩한 음모가 교차되며 긴장감은 최고조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순애네 진국 곰탕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밖에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주방에서는 쉴 새 없이 뚝배기 끓는 소리가, 홀에서는 손님들의 악자지껄한 대화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3번 테이블 수육대자 나갑니다. 여기 육수 좀 더 주세요. 직원들이 부족해지자 판석도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도 20kg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옮기며 며느리를 돕는 모습에 단골 손님들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사장님, 정정하십니다, 그려. 허허, 밥심 아니겠습니까? 많이들 드십시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덩치 큰 사내 2명이 들어왔습니다. 형제들이 사주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떠들며 주변 손님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야, 여기 국밥에 뭐 넣은 거 아니야? 맛이 왜 이래? 아줌마, 이리 와봐. 주방에 있던 순애가 놀라 달려나갔습니다. 손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문제? 야, 국물에서 바퀴벌레 나왔잖아. 이거 봐. 사내는 미리 준비해온 벌레 시체를 뚝배기에 집어넣고는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희는 세스코 정기관리에. 시끄러. 어디서 말대꾸야?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보상금 내놔. 사내는 다짜고짜 순애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손대지 마. 판석이 쌀가마니를 내려놓고 번개같이 달려왔습니다. 사내가 펄펄 끓는 뚝배기를 들어 순애에게 집어 던지려는 찰나 판석이 몸을 날려 순애 앞을 막아섰습니다. 퍽! 뜨거운 국물이 판석의 등과 목덜미로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순애의 비명과 함께 판석이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화상보다 더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혈압이 급격히 치솟은 것입니다. 판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윽. 판석의 코에서 검붉은 코피가 주르륵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판석은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쟁반과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며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119. 빨리 119 불러요. 진국이 달려와 판석을 안았지만 판석은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축 늘어졌습니다. 의식이 끊어진 것입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판석은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뇌압이 너무 높아요. 당장 수술실로. 의료진들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술실 앞 피 묻은 조리복을 입은 채 덜덜 떨고 있는 순애와 진국.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띵!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익숙한, 아니 혐오스러운 얼굴들이 때로 몰려왔습니다. 귀래와 칠형제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들은 슬픈 표정을 짓는 척했지만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놓인 간호사가 미처 치우지 못한 판석에 피 묻은 옷가지 바구니를 보자마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야, 뒤져봐. 가게 열쇠랑 도장 어딨어? 큰아들이 판석의 옷주머니를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지갑을 찾아 현금을 세어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사보다 돈이 먼저인 짐승들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진국이 달려들어 큰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실에 계시는데 지금 돈이 중요해? 당신들이 사람이야? 이 자식이 어디서 형한테 대들어? 큰형은 적반하장으로 진국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식물인간 되면 법적으로 장남인 내가 재산 관리하는 게 맞아. 너 같은 놈이 뭘 안다고 까불어? 맞아. 네가 가게 꿀꺽하려고 그러는 거 다 알아. 형제들이 때로 달려들어 진국을 밀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재산 싸움을 벌이는 그들의 추태에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경악하며 쳐다보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귀래는 멍하니 의자에 앉아있는 순애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년이 우리 남편을 얼마나 부려먹었으면 쓰러지시니? 응? 재수 없는 년. 귀래가 손을 쳐들어 순애의 뺨을 올려붙이려 했습니다. 탁! 하지만 순애는 더 이상 예전에 약하고 당하기만 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순애는 허공에서 귀래의 손목을 낚아채며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손 치우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입니까? 당신들은 가족도 아니에요. 아버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제가 가만 안 둡니다. 순애의 기세에 눌린 귀래가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수술실 램프가 꺼지고 집도이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형제들은 순식간에 의사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질문은 살 수 있냐가 아니었습니다. 유원장 남길 정신은 있습니까? 의식은 언제 돌아옵니까? 말은 할 수 있나요? 의사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출혈량이 많아 아직 위험합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제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슬픔? 걱정?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심의 미소가 그들의 입가에 스쳤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라고? 변호사 불러. 지금 당장. 큰아들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속삭였습니다. 작전 시작해. 오늘 밤 안에 끝낸다. 수술실 앞에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순애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아버님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일 뒤 중환자실의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정막 속에서 판석은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튜브와 전선들, 창백하게 질린 얼굴은 그가 생사의 경계를 오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애는 밤낮 없이 판석의 곁을 지켰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굳은 몸을 돌려 눕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발을 닦아주며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저희랑 새집 가셔야죠. 손주 재롱도 보셔야죠. 순애의 눈물이 판석의 메마른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는 진국이 뜬 눈으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이 보내준 사설 경호원 2명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지만 진국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 병원이 가장 조용한 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용역 깡패 10수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 귀래와 칠형제 그리고 비열하게 생긴 변호사가 따라왔습니다. 비켜. 우리가 직계 가족이다. 아버지를 뵙겠다는데 내 놈들이 뭔데 막아. 큰아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용역들이 경호원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됩니다.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진국이 온몸으로 막아섰지만 수정 열세였습니다. 용역들의 무자비한 주먹질에 경호원들이 쓰러지고 진국 역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계 자식들아. 진국이 피를 토하며 소리쳤지만 형제들은 그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거칠게 중환자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아버님, 놀란 순애가 벌떡 일어나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긴 못 들어와요. 나가요. 이게 어디서? 둘째 아들이 순애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순애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자 귀래와 형제들이 하이에나처럼 판석의 침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의식 없는 판석의 손을 억지로 끄집어냈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작성해온 전 재산양도 각서와 식당 운영권 포기 각서를 펼쳐들었습니다. 빨리 해. 시간 없어. 큰아들이 판석의 엄지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듬뿍 묻혔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지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영감, 어차피 갈 거면 곱게 가. 애들한테 다 주고 가라고. 귀래는 악기 같은 표정으로 판석의 귀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판석의 생명줄인 산소호흡기 마스크에 손을 댔습니다. 이것 떼면 금방 끝나잖아. 귀래의 손이 호흡기 끈을 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비. 심전도 모니터의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큰아들이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판석에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번쩍 뜨였습니다. 그 눈빛, 그것은 죽어가는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저승사자의 형형한 눈빛이었습니다. 판석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억지로 잡고 있는 아들들과 호흡기를 때려던 아내의 얼굴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놀란 형제들이 뒷걸음질치며 각서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귀래도 화들짝 놀라 손을 떼고 주저앉았습니다. 판석이 산소 마스크 안에서 쉰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병실 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벌컥? 그때 중환자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황 회장이 대형 로펌 변호사단과 제복 입은 경찰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동작 그만.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녹화되고 있다. 황 회장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병실 구석에 설치해둔 초소형 CCTV에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황 회장 측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강압적인 서명을 시도하고 특히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려 한 행위. 이는 명백한 존속 살해 미수이자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신들은 유류부는커녕 감방에서 썩게 될 겁니다. 뭐라고요? 형제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철수 씨 외 7명, 특수폭행, 사문서 위조 미수,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귀래가 경찰의 팔을 뿌리치며 발악했습니다. 이거나. 내가 내 남편 재산 좀 받겠다는데 뭐가 죄야. 영감, 말 좀 해봐. 당신이 시켰다고 해. 판석은 순애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렸습니다. 변호사 양반, 내 유언 받아 적으시오. 모든 시선이 판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내 전 재산, 집, 땅, 식당의 모든 권리는 나를 살린 며느리 김순애에게 상속한다. 저 짐승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땡전 한 푼도 주지 마라. 그리고 저놈들에게 줬던 사업 자금, 증여 재산,
전부 다 환수 소송 진행해 판석의 서슬 퍼런 선언에 형제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빠, 우리 핏줄이잖아요. 그들은 판석의 침대 모서리를 잡고 울부짖었지만 판석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끌어내. 경찰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는 가족들의 비명소리가 병원 복도 멀리 사라질 때까지 판석은 순애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판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고 진국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옥 같던 긴 밤이 끝나고 창밖으로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 달 뒤 법원 앞은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피고인 김모 씨 외 7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존속살해 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뉴스 리포터의 목소리 뒤로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칠형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야, 네가 하자고 했잖아. 내 탓이야. 형이 장남이라며. 책임져. 형제에는커녕 그들은 끝까지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귀래 역시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호송차 창문에 매달려 판석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영감,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나 감옥 가기 싫어. 하지만 판석은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은 마무리되었고 과거 아들들에게 증여했던 재산에 대한 반환 소송까지 승소하여 그들은 완벽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건강을 회복한 판석은 지팡이를 짚고 순애의 부축을 받으며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 곧 철거될 예정인 대저택. 한때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에는 빨간색 낙하로 철거 예정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판석은 잠시 멈춰서서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집, 7 아들을 키워낸 집, 그리고 며느리 순애가 피눈물을 흘렸던 지옥 같은 집. 아버님 괜찮으세요? 순애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판석은 씁쓸한 표정 대신 후련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저 집은 껍데기였을 뿐이야. 사랑도 정도 없는 그냥 시멘트 덩어리였지. 판석은 지팡이로 바닥을 툭 치며 돌아섰습니다. 가자. 이제야 진짜 사람 사는 집으로 가는 것 같구나. 순애와 진국은 그런 아버지를 따뜻하게 안아드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설날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날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으리으리한 새 아파트 거실. 따스한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애네 진국 곰탕은 해외 진출까지 앞둔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고 수익금의 일부는 매달 보육원과 독거노인을 위해 기부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죠. 거실 한가운데에는 100인분의 제사상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3그릇과 판석이 좋아하는 잡채 한 접시만이 단출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거실 양지 바른 곳에 놓인 협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금장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1년 전 귀래가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던 하지만 순애가 밤새 울며 테이프로 이어 붙여 복원한 친정 부모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찢어진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상처마저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판석은 그 사진 앞으로 다가가 가장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사돈어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못난 사돈 만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판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며느리 순애, 제가 목숨 걸고 잘 지키겠습니다. 손주 녀석도 잘 키우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판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영원히 사돈어른 방입니다. 언제든 오셔서 쉬다 가십시오. 판석의 따뜻한 배려에 순애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아마 이런 따뜻한 설날을 보내셨을 겁니다. 자, 떡국 식겠다. 어서 먹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판석은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떡국을 호호 불어 먹여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 먹네. 많이 먹고 쑥쑥 커라. 손자가 방긋 웃으며 떡국을 받아 먹자 판석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전 분노로 차례상을 엎던 그 무서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님도 많이 드세요. 올해는 더 건강하셔야죠. 그래, 고맙다. 너희도 많이 먹거라. 판석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국과 순애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 웃으며 나누는 게 그게 진짜 식구지. 판석의 말에 순애와 진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지만 거실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자, 건배하자. 우리 진짜 가족의 탄생을 위하여. 위하여. 세 사람은 물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넓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면은 거실벽에 걸린 새로운 가족 사진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판석과 순애, 진국, 손자,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놓인 복원된 친정 부모님의 사진까지 6명의 가족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로 진정한 가족의 탄생이라는 자막이 떠오르며 시련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희망찬 미래를 축복하듯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진정한 가족이 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야기였습니다. 반면 같은 핏줄을 타고났음에도 돈 앞에서 부모마저 버린 칠형제의 최후는 정말 비참했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게 진짜 식구다. 판석 할아버지의 마지막 대사가 가슴 깊이 남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실화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